그들은 서로에게만 말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족 앞에서도, 의사 앞에서도. 두 아이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침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만 있을 때 그들은 말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작게, 그리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쌍둥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쌍둥이의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두 아이는 세상과 멀어졌고 서로에게만 갇혀갔습니다. 그들은 같은 순간에 움직였고, 같은 속도로 밥을 먹었고,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려 했다는 이야기까지 남겼습니다. 마치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줄이 묶여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은 함께 침묵했고, 함께 글을 썼고, 함께 범죄를 저질렀고, 함께 병원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둘 중 한 명은 죽어야 해. 그 말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 후 남겨진 한 사람은 갑자기 세상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죽자 왜 다른 한 명은 살아난 것처럼 변했을까?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침묵의 쌍둥이, 준 기본스와 제니퍼 기본스의 이야기입니다. 1963년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준 기본스, 그리고 제니퍼 기본스. 두 아이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같은 얼굴, 닮은 눈빛, 그리고 거의 비슷한 움직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 마치 한 사람이 둘로 나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늘 함께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붙어 있었고 서로가 없으면 불안해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쌍둥이의 깊은 유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잘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해도,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어른들이 다가와도 두 아이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둘만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무 빠르게 말해서 주변 사람들은 거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마치 둘만의 암호 같았습니다. 둘만의 언어, 둘만의 속도, 둘만의 세계. 부모는 걱정했습니다. 선생님들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못하는 것인지, 말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인지. 그렇게 준과 제니퍼는 둘만의 작은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조금씩 사랑보다 더 무거운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쌍둥이에게 학교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낯선 시선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준과 제니퍼는 영국 웨일스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두 사람은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피부색도, 말투도, 서로에게만 붙어 있는 모습도 아이들에게는 놀림거리가 되기 쉬웠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놀림이었습니다. 수군거림, 흉내내기, 이상하다는 말. 하지만 그런 말들은 아이들에게 점점 세상 전체의 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말을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멀어졌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과 멀어졌고, 결국에는 가족 앞에서도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면 그들은 굳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두 사람만의 세계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 세계 안에서만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오직 그곳에서만 그들은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세계가 점점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도 사람들 속에 섞이지 못했습니다. 교실에 앉아 있어도 그곳에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몸은 세상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둘만의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방의 문은 더 단단히 닫혀갔습니다. 세상이 두 사람을 밀어냈는지 아니면 두 사람이 세상을 밀어냈는지 그 경계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준과 제니퍼는 서로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말투만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임도 닮았습니다. 표정도 닮았습니다. 걸음걸이도 닮았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마치 거울처럼 한 사람이 손을 들면 다른 한 사람도 손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면 다른 한 사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때로는 너무 정확해서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서로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기록들 속에서 두 사람의 동기화는 더 기묘하게 묘사됩니다. 밥을 먹을 때 포크를 드는 속도까지 같았다고 합니다. 음식을 씹는 횟수도 비슷했고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시간까지 동시에 맞아떨어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몸이 하나의 보이지 않는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이건 쌍둥이의 특별한 유대일까? 아니면 서로를 너무 오래 바라본 끝에 생긴 감옥일까? 두 사람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만들고 소설을 쓰고 상상 속 인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방 안에는 현실보다 더 선명한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작가였습니다. 주인공이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관찰했습니다. 의사들이 질문했습니다.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는 쉽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대화하는 대신 서로를 더 깊이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따뜻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필요로 했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갇혀 있었습니다. 준은 제니퍼가 자신을 지배한다고 느꼈고 제니퍼는 준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서로 없이는 살 수 없었지만 서로 때문에 숨이 막히는 관계.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무서운 감옥. 둘은 점점 서로의 그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어느 순간부터 둘 중 한 사람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기가 되면서 두 사람의 세계는 더 위험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방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외출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도, 기물 파손, 그리고 방화. 하지만 이 행동을 단순한 범죄로만 보면 이 사건의 이상함은 오히려 사라집니다. 두 사람은 글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이야기. 자신들의 세계를 누군가 알아봐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의 글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들의 목소리는 세상에 닿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아무것도 전할 수 없던 두 사람이 글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분노는 엉뚱한 방향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분풀이였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세상에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려는 비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 비명은
결국 범죄가 되었습니다. 불은 실제로 붙었고 물건은 망가졌고 사람들은 두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 범죄에 연루됐고 결국 법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말하지 않는 쌍둥이, 서로에게만 의존하는 자매, 글을 쓰던 두 아이, 그리고 갑자기 이어진 방화. 도대체 무엇이 두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그들은 악한 아이들이었을까? 아니면 너무 오래 고립된 끝에 자신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일까? 재판 과정에서도 두 사람은 쉽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범죄자처럼 보이기도 했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일반적인 처벌이 아닌 정신의학적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결정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이 보내진 곳은 평범한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을 가진 정신병원 중 하나, 브로드무어 병원. 그곳은 고위험 정신질환자들이 수용되던 곳이었습니다. 준과 제니퍼는 그곳에서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잠깐일 줄 알았던 시간. 하지만 그 시간은 무려 1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브로드무어 병원. 그 이름은 두 사람에게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문이 있었고, 잠금 장치가 있었고, 감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내려진 진단과 약물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일반적인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들, 사회와 격리되어야 한다고 여겨진 사람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준과 제니퍼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두 사람을 분리하려 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각자 말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떨어지면 두 사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함께 있으면 서로를 더 깊이 붙잡았습니다. 어떤 방법도 쉽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브로드무어에서의 시간은 두 사람을 치료하기보다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기록들 속에는 두 사람에게 강한 정신과 약물이 처방됐다는 이야기들도 남아 있습니다. 약을 복용한 뒤 두 사람은 멍한 상태로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글을 쓰고 싶어 했던 아이들, 상상 속 세계로 살아가던 아이들. 하지만 약물은 그 마지막 세계마저 흐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점점 더 현실과 멀어져 갔습니다. 주는 훗날, 약 때문에 아무것도 쓰지 못할 정도였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약물은 치료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또 다른 침묵의 강요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주는 훗날 자신들이 너무 오래 갇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청소년 범죄였다면 몇 년 안에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하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았고,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갇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도 글을 썼습니다. 일기를 쓰고, 상상 속 이야기를 쓰고, 서로에 대한 생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글 속의 세계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미워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면서도 서로를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다른 한 사람을 살게 하는 동시에 숨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어야 살 수 있었지만 함께 있으면 서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대화 속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절망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은 예언처럼 변해갔습니다. 브로드무어에서 지내는 동안 준과 제니퍼는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둘이 함께 살아있는 한, 둘 다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 둘 중 한 명이 사라져야 나머지 한 명이 살 수 있다는 생각. 이 말은 너무 극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결론처럼 굳어져 갔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둘 중 한 명은 죽어야 해. 그래야 한 명은 살 수 있어. 그 말이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은 단순한 절망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그것을 진짜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은 세상을 믿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은 서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로가 가장 큰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정확히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희생이었을까? 망상이었을까? 오랜 수용 생활이 만든 절망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두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약속이 있었던 것일까?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기자 마저리 월리스. 그녀는 두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간 외부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에게 유일한 친구에 가까운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니퍼는 죽기 전 마저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마저리, 나 죽어야 할 것 같아. 우리 둘이 결정했어. 그 말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결말처럼 들렸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둘 중 한 명이 죽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니퍼는 그 한 명이 자신이라고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1993년 두 사람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랜 브로드무어 생활 끝에 더 개방적인 시설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닫혀있던 문이 조금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가까워진 그 순간, 비극은 너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93년 3월, 준과 제니퍼는 브로드무어를 떠나 웨일스의 한 치료시설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날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11년 가까운 수용 생활이 끝나고 두 사람은 더 평범한 세상에 가까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동하는 동안 제니퍼의 상태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랐다고 합니다. 말이 흐려지고 몸이 축 늘어지고 마치 이미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마치 이미 결말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제니퍼는 브로드무어를 떠났지만 끝내 자유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제니퍼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녀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나이는 29살이었습니다. 공식 사인은 급성 심근염, 심장에 갑작스러운 염증이 생기는 병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독극물이나 약물 중독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 왜 하필 두 사람이 브로드무어를 떠나던 날이었을까? 왜 자유가 가까워진 순간 제니퍼는 죽은 것일까? 그리고 왜 제니퍼는 죽기 전부터 자신이 죽을 것처럼 말했다고 전해졌을까? 그녀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설명됐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질병이었을까?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오래된 약속의 마지막 장면이었을까? 그날 이후 사람들은 제니퍼의 죽음을 단순한 의학적 사건으로만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팠습니다. 그녀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앞에는 너무 많은 말들이 먼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은 죽어야 해. 나 죽어야 할 것 같아. 우리 둘이 결정했어. 그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니퍼의 죽음은 더욱 기묘하게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더 놀라게 만든 것은 제니퍼가 죽은 뒤의 일이었습니다. 남겨진 준에게 믿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제니퍼가 죽은 뒤 준은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갑자기 열린 것처럼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질문에 답하고 혼자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니퍼의 죽음이 준을 풀어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변화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오랫동안 두 사람은 함께 침묵했습니다. 함께 움직였습니다. 함께 세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사라지자 다른 한 사람은 갑자기 현실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제니퍼가 죽은 뒤 준이 남겼다고 전해지는 문장은 이 사건을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제니퍼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이 말이 실제로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슬픔이었을까? 죄책감이었을까? 해방감이었을까? 아니면 두 사람이 오래 믿어온 약속의 확인이었을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준은 이후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더 이상 정신의학적 감시를 받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묻습니다. 제니퍼가 죽지 않았다면 준은 말하기 시작했을까? 두 사람은 정말 서로를 가둔 것일까? 아니면 세상이 두 사람을 너무 오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괴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립의 이야기입니다. 따돌림의 이야기입니다. 침묵을 선택한 아이들이 끝내 그 침묵 안에 갇혀버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죽은 뒤에야 다른 한 사람이 세상으로 걸어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걸음은 자유였을까? 아니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실의 시작이었을까? 준과 제니퍼 기번스. 사람들은 그들을 침묵의 쌍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처음부터 침묵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해였을지도 모릅니다. 놀림받지 않는 곳, 낯선 시선이 없는 곳, 서로가 아니어도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세상. 하지만 그들에게 그런 세상은 너무 멀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들어갔습니다. 서로의 언어 안으로, 서로의 침묵 안으로, 서로의 그림자 안으로. 그 안에서 두 사람은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는 결국 한 사람만 빠져나올 수 있는 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니퍼의 죽음은 정말 준을 자유롭게 한 것일까? 아니면 준은 평생 제니퍼가 사라진 침묵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일까? 둘은 왜 세상 대신 서로만 바라봤을까? 그리고 왜 그 세계는 한 사람의 죽음이 있어야만 끝날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 동시에 서로의 감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한 사람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른 기록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모든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